제가 이거 파일이요 아이템버스에 올려놨고요. 이 보니까 이제 출석하는 거를 좀 찾은 것 같아. 이게 개편이 돼가지고 기존에 쓰는 거랑 뭐 확 달라졌네. 근데 뭐 편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일 올려놨으니까 뭐 참고하시고 다음에도 좀 제가 미리 만들면 올려놓긴 할게요. 자, 여기 간단히 보세요. 경제학을 지배하는 10가지 법칙. 우리가 법칙이라 하면 뭐 예외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다 통용돼서 받아들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걸 선택하면 반드시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선택에 직면하는 이유는 희소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포기하는 대가, 비용을 가장 최소화하는 게 또 잘 선택했다,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짜 점심이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뭔가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늘나라에 있는 경우에 뭐 돈도 많고 천국이다. 그러면 뭐 선택거리가 있으니까 다 공짜죠. 뭐 돈 많은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잘 모르겠네. 뭐 돈이 뭐 80조 있대나 뭐 되게 부러우세요. 그래서 돈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유 살다 보니까 돈이 중요한 거 아니야. 글쎄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워렌 버핏은 나이가 뭐 98세 거의 100세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분한테 어떻게 워렌 버핏이 와서 제안을 해요. 너 나랑 바꿀래? 바꾸실래요? 바꾸면 이제 돈은 80조를 갖게 되는데 뭐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이가 98세가 되는 거야. 워렌 버핏은 이제 젊은 몸을 갖게 되고 이제 맨 땅에서 시작하는 거고. 가만히 보면 사실 그 워렌 버핏 입장에서 봤을 때 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여러분들의 지금 젊음 이게 제일 소중하고 멋있고 갖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공짜 점심은 없다. 같이 패키지로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고 언제나 경제 문제에서는 희소성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고 대가를 치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수요 공급의 법칙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많이 할 건데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걸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을 할 때 뭉뚱거려서 크게 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한계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 한계라는 말이 뭘 번역한 거냐면 다음에도 계속 이건 계속 볼 거야. 마지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말 그대로요.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직역하면 한 개 더 추가시 이 추가한다는 말이니까 add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표현에 보면 additional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업 듣는 것도 마찬가지야. 나는 말이야 오늘 3시간짜리 수업이니까 3시간 쭉 이게 아니라 상황을 딱 봐. 날씨가 약간 슬슬 막 이래가지고 감기 걸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집중이 잘 안 돼. 첫 번째 1시간은 내가 들어왔어. 그 다음 1시간 더 들을까 말까 또 선택을 하는 거지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출석은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부르긴 할 건데 그냥 뭐 그래서 내가 지금 수업을 들었을 때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베네핏과 이득이 있을 건데 수업을 듣지 않고 다른 거 했으면 그런데 내가 수업을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몸도 약간 몸살 기운이 있는데 계속 참고 들었다가 몸살 감기 나서 뭐 내일하고 내일 모레 수업 빠지고 그것도 손해잖아.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들은 건 이미 지나간 거니까 끝난 거야. 끝났고 1시간 더 들을까 말까 했을 때 이렇게 편익,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크게 되면 듣는 거고요. 그래서 2시간째 들었어. 그래서 1시간 더 들을까 고민을 하는 거야. 그때 얻게 되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듣는 거고 아니야 나 이러다가 도저히 감기 걸리고 안 좋을 것 같아. 코스트, 비용이 더 대가가 크면 안 되는 거지 뭐. 저한테 얘기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사과를 먹고 뷔페 식당에서 접시 먹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뷔페 딱 가게 됐어. 와 신난다 많이 먹어야지. 몇 접시 먹으래요? 미리 계획해. 난 7접시 먹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한 접시 먹는 거야. 한 접시 먹고 한 접시 더 먹을까? 먹었을 때가 배불러서 힘든 거보다는 괜찮다. 한 접시 더 먹고 5접시가 내 뱃속에 들어갔어. 한 접시 더 먹을까? 근데 뷔페고 공짜 같은 느낌이 들지만 내가 더부룩하고 뭐 소화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코스가 더 커지게 되면 거기서 스톱 이렇게 하는 거지.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사귀었을 때 몇 년 사귈까 미리 다 이게 아니라 1년 사귀었어. 한 달, 뭐 2달 이건 좀 그러니까 1년 사귀었어. 1년 더 사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야. 2년째, 3년째 사귀었어. 우리가 사귀었는데
1년 더 사귈까? 근데 내가 졸업반도 되고 뭔가 진로 계획 등등등이 있는데 같이 1년 더 사귀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보다 이 경작적으로 뭐 사람과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얻게 되는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크게 되면 그러면 사귀는 거고 1년 더. 아니야. 여기서 1년 더 했더니 내가 진로나 뭐 등등등도 힘들고 안 되겠어. 이러면 헤어지거나 아니면 만약에 집이 둘이 커플이 너무 멀리서 왔다 갔다 바래다 주니까 처음에는 한 2시간 걸려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괜찮은데 자꾸 그거를 한 고학년까지 가는데 하긴 너무 힘든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계속 가거나 헤어져. 아니면 결혼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결혼하면은 뭐 집에 있을 테니까 바래다 주거나 그럴 게 아니라 집에 가면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야. 극단적으로요. 어떤 경제학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의 경제학 해가지고요. 애를 몇 명 낳을까? 이것도 고민하는 거야. 애를 한 명 낳을까? 고민해. 야, 애를 낳아서 키워서 기쁨도 있는데 요즘 시대에 너무너무 부담돼. 그럼 안 낳게 되는 거고. 요즘 그래서 뭐 저출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명 낳았어? 오, 되게 이게 목동이고 되게 애가 있으니까 너무 삶에 이게 막 지금 행복하고 그렇다. 한 명 더 낳을까? 고민하는 거야. 한 명 더 낳았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과 비용을 따져봐 가지고 베네핏이 더 크면 그 한 명 더 낳자. 이렇게 계획을 하나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어떤 선택한다는 건 맞는데 절대 한계적인 마인드로 한계 선택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변화의 중요성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차차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는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으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선택을 잘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인이라는 단어가 rational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원이 레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 순간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가 라고 하면요. 당연하지. 좋은 거는 극대화 시키고요. 나쁜 거는 극소화시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뒤에 안 보일까봐 올려서 보면 좋은 거는요 맥스 합니다. 근데 맥시멈 그 상태가 아니라 주어져 있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아주 잘 사용하려고 하는 맥시마이즈를 명사화 만든 거야. 그래서 맥시마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걸 뭐 최대화, 극대화, 극대 상태가 아닙니다. 극대화된 상태로 가려고 하는 약간 인간의 의지, 노력이 보여요. 차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요, 나쁜 거, 비용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지. 그래서 이거는 미니마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 극소화, 최소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을요, 우리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극대, 극소화 이 단어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많이 보시게 될 거야. 이거를 최적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최적 선택 이렇게요.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수학이라는 그 원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매 순간 한계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 한계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단위 조금 추가했을 때 조금 변화했을 때 얘기하는 거니까 미분한다는 표현을 쓰고요. 기하학적으로 그림을 나타내면 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한다? 뭐 요걸 나타내요. 국가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실업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나쁜 것들은 가능한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뭐 GDP라는 국민소득 이런 것들은 좋은 거니까 극대화시키는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은요 보통 유인책에 반응을 합니다. 그걸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요 인센티브에 민감하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선택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야, 인생 이렇게 차근차근 착실히 살아서 뭐해? 인생 한 방이지. 야, 우리 영화 보니까 괜찮은데 기술자도 있고 은행 한번 털까? 이거 어떻게 해볼래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은행을 털게 되면요 이제 걸릴 확률을 좀 생각해야겠지. 근데 만약에 걸리더라도 한 5년 산대요.
근데 내가 은행을 털었어. 그래서 그 돈을 은닉할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1,000억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해볼만 해요? 그냥 5년까지 거 살고 1,000억 몰래 숨겨놓고 나중에 그걸로 행복하게 살 수 그런 유인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은행 털이 범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때 정부가 그런 행동이 일어나면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엉망이 되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야. 사람의 행동 유인을 변화시키는 거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걸렸어? 5년은 무슨 5년이야. 50년, 500년 살아 이러면 뭐야 내가 여기 은행을 털어서 돈을 1,000억을 벌었는데 까먹어서 내가 영원히 살고 그 돈을 쓰지도 못한다. 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은행을 털 유인이 떨어지게 되겠죠. 아니면은 좋아 내 인생은 감옥에서 살지라도 내가 나의 자녀와 뭐 아내와 이런 사람이 그냥 행복하면 됐지 나 하나 희생해서 이랬는데 아니야 그거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1,000억 전부 다 국고로 환수할 거야.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 그래 털어봤자 얻게 된 이득이 없네. 이렇게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가지고요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를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약간 메커니즘 디자인이라고 해서요 경제학자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어떻게 잘 설계하는가 이것도 관심사가 돼요. 전에 노벨상을 받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넛지라는 책을 쓴 탈러 교수가 있는데 이 넛지가 약간 패금질로 툭 치는 거예요. 그 앞에 머리말에 보면 별거 아닌 요 인센티브를 이용해가지고 세상을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덜란드에 가면 이제 엄청나게 큰 스키폴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은 안 그렇지만 이제 고 교수님이 이제 경험을 했을 때는 화장실을 갔는데 남학생분들 알겠지만 소변기에 자꾸 이제 좀 지저분하게 좀 약간 흘리고 그러나 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소변기에 보면 파리 스티커를 하나 붙인 거야. 파리 그림이 가끔 있어요. 나는 이 소변기 만든 회사의 뭐 디자인 로고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파리 스티커 하나 붙였더니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파리를 막 겨냥해서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좀 깨끗해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별거 아닌 스티커 하나 딱 붙였는데 사람들의 행동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변하면서 세상이 크게 변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세상을 좀 아름답게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하게 되니까 채찍과 당근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좀 뭔가 좋게 만들 수 없을까? 네, 그런 인센티브 구조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우리 교과서에서 차차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경제학을 지배하는 몇 가지 원리 중에서 비교의 원리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요 여러분 이것도 뒤에 할 거야. 우위라는 게 뭐냐면 절대 우위라는 게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뭘 잘하는가 잘하는 거에 투자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사실 좀 어리거나 젊었을 때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 내가 뭐에 재능이 있는가를 좀 간파하면 좋겠지. 알고 봤더니 뒤늦게 내가 막 지금 공학을 공부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미술을 잘해.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했을 때가 좋은데 그럼 뒤늦게 이제 진로를 바꾸게 되면 모르겠어. 이쪽 온 것도 후회되지 않을 수 있긴 하겠지만 빨리 발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알고 봤더니 내가 음악을 작곡하고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이것저것 그림도 그리고 발레도 하고 음악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면 그것도 사실 복받은 거긴 하지. 근데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뭐 이렇게 잘 탐색할 만한 그런 뭐 사실 어렸을 때 기회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 약간 불행한 거긴 한데 그러다가 운이 딱 맞았어.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여기 와서 수업을 들어 막 공대 진학해서 막 공부하고 있는데 가끔 여기 학교에서 열리는 축구 대회를 하는데 이야 너 축구 진짜 잘한다 뭐 누구야 축구 누가 잘하나 메시 호날두만큼 잘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축구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겠죠. 유명한 테일러 교수라는 나중에 그분도 노벨상을 받을 분이긴 한데 그 분이 쓴 경제원론 책에 보면 앞에 읽을 거리 같은 거 경제원론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실화다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예요. 그분이 당신이 막 강의를 첫날 이렇게 해서 OT를 했는데 수업을 또 재밌게 하셨나 보지? 그랬더니 저 뒤에 어떤 흑인 학생이 한 명 오더니
교수님, 진짜 경제학 재밌네요. 저 경제학 공부하고 싶은데요. 하면 되잖아. 이랬는데 아직 갈등입니다. 제가요 경제학 할지 뭐 할지 고민이긴 한데 골프를 좀 하는데 아마추어 선수거든. 근데 저를 위해서요 프로 대회에 룰까지 막 이렇게 바꿔서 자기를 참가시킬 수 있도록 막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경작을 못 하게 되고 우리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작을 하면 그걸 못하고 그 골프를 하게 되면 경제학 공부를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선택의 문제잖아.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거 선택하는 건데 그 사람이 바로 타이거 우즈다 해가지고 타이거 우즈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 가면서 막 하다가 그냥 결국은 학교는 그만두고 골프로 이렇게 요즘은 좀 불미스러운 뭐 등등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된 거거든. 우리나라에도 스탠포드 대학에 타이거 우즈랑 비슷한 뭐 미셸 빈가 제 기억에 그런 선수 여자 선수가 있었는데 되게 잘하는데 그 친구는 공부를 끝까지 마쳤어요. 약간 우리나라 성향 그거 있잖아. 아니 스탠포드 가고 대학도 갔는데 대학은 마치까지 해가지고 같이 우승도 하고 했는데 뭐 타이거 우즈만큼 막 엄청 이렇게 업적을 쌓지 못했는데 그 가지 않은 길이니까 알 수 없지 뭐. 타이거 우즈처럼 때려치고 했다라고 하면 더 잘 될지 그건 잘 모르는 일이지만 아무튼 자기가 뭘 잘하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보긴 하겠지만 상대보다 절대적으로 잘하는 거 그걸 절대오기인데 경작에선 이거보다 이거 아담 스미스가 좀 얘기했고요. 리카르도라는 학자가 비교우위라는 걸 얘기합니다. 데이빗 리카르도.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까 얘기했어. 가만히 보면 재능이 뛰어난 천재적인 사람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경작을 하는데 저보다도 잘하고요. 요리도 잘하고요. 축구도 잘하고요. 이것저것 다 잘해. 그 손흥민 혼자 이걸 다 세상을 독식하고 다 하면 좋긴 하지만 손흥민 같이 뭐 이렇게 막 불신수를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축구를 할 것인가, 경작을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돼. 타이거 우즈처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프로의 세계에서는요, 여러분 이 어정쩡하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아마추어에서나 뭐 야구할 때도 타자도 하고 투수도 하고 홈런 왕이 다 해먹고요. 축구할 때도 공격수 수비수 다 하고 그건 아마추어니까 이제 조금만 월등하면 이렇게 되는데 야구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달리기도 잘하고 타자도 잘하고 다 잘하지만 투수에 좀 더 재능이 있어. 상대적으로 투수를 해. 근데 투수도 나뉘잖아. 선발 투수, 마무리 투수, 뭐 중간 개투 이렇게 나누잖아.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 잘 던지면 앞에 던지나 뒤에 던지나 그냥 아무 때나 나와서 던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이제 타이밍과 시기와 등등 긴장감과 이게 달라가지고 나름대로 막 선발용, 마무리용 이게 다 다른가 봐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축구 선수도 보면 아마추어에서나 좀 잘하면 확 눈에 띄지. 손흥민이 뛰는 그런 프로리그 같은 데에서는요 이게 다 운동신경이 뛰어나지만 거기서 약간 한 끗 차이로 완전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내가 많은 시간을 경작 공부도 하면서 해야지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좀 이제 바뀔 수는 있긴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경작도 하고 싶고 요리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긴 한데 그거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취미로. 그러니까 전공으로 하기에는 깊이 파야 되니까 그건 어렵고 취미로 경작 강의 한번 짱박사 강의 들어볼까? 이런 건 취미로 할 수 있지. 뭐 하다가 이제 다시 축구에 올인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대신 손흥민 선수가 아쉬움은 있겠죠. 나도 경작을 좀 했었으면 재밌게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게 있지만 본업인 축구에 더 올인을 하고 그러니까 경작 강의할 사람이 손흥민이 나보다 더 잘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저보다 축구를 잘하고 저보다 경작도 잘하고 하는데 축구를 갔으니까 자리가 비었잖아요. 제가 경작 강의를 하고 있는 거지. 모르겠어. 손흥민 선수가 하면 더 재밌고 잘할 수 있겠지만은 뭐 그럼 제가 축구하러 가야 되나? 그럼 다 망하는 거지. 뭐 손흥민 제가 그렇죠. 아무튼 정리하게 되면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뭘 잘하는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찾기가 쉽진 않지. 뭐에 재능이 있는가가. 근데 그걸 만약에 찾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화라고 합니다. 특화를 합니다. 역할을 분업해가지고요. 국가 간의 교육을 하게 되면 둘 다 이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차차 뒤에서 많이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비교의 원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학은 뭐에 대해서 다룹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리 좀 해볼게요. 경제학. 경제학의 관심사. 아니 경제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게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경제 문제가 뭔데? 경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해서 아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뭔가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할 수 있잖아.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로 돈을 받고 노동 임금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금을 받아 가지고 시장 가서 물건을 사 먹을 수 있고 대신 제가 노동을 제공한 기업에서는요 노동과 자본을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뭐 전자칠판, 컴퓨터, 자동차, 사과 이런 걸 생산해서 판매를 하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생산하고 쓰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고 그건데 생산하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뭔가를 생산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요. 대가가 이제 분배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되고요. 내가 생산에 기여한 대가로 노동을 제공했잖아. 강의를 제공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대가로 돈을 받아 이게 근로소득 임금이 되는 거고요. 물론 자본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컴퓨터를 대여해 준다거나 아니면 땅을 제공하거나 그렇게 해서 생산에 도움을 줘서 돈을 벌게 되면 분배를 하게 되고 내가 그래서 분배를 통해서 소득을 벌게 되면 그걸 가지고 내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산하려고 하면 아무거나 생산한다고 사실 무조건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건 아니야. 소비자의 눈치를 봐야지. 소비자들의 니즈를 봐서 소비자들이 요즘 뭐를 좋아하지? 커피 하나 생산한다 해도 소비자의 입맛, 커피, 디자인 그런 것들, 위치 다 고민해가지고 생산해야지 고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팔려서 내가 부를 창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산도 막 하는 게 아니라 소비가 있어야지 사실 또 생산도 있게 돼요.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가 요즘 힘들다고 그러는데 힘들고 코로나 때도 힘들었어. 코로나 때 왜 경제가 힘들어지게 됐을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뭐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뭐 공장이 폭파되고 뭐 전쟁 났어요? 아니잖아. 근데 왜 그래? 코로나라는 전염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마세요 하다 보니까 그냥 직장인들도 직장 끝난 다음에 다 빨리빨리 집으로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식당들이 돈도 못 벌고 소비도 잘 안 하는 거야.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사는 게 그래서 크게 늘어났는데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기업도 자꾸 안 팔리니까 재고가 쌓여. 그러면 이건 거시경제에서 다시 할 건데 재고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가 만들어서 팔리지도 않는데 뭐 계속 풀가동합니까? 공장을? 아니지. 저기요 편의점에서 물건이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이는데요. 그럼 내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려고 그러는데 안 팔리고 있다니까 공장 가동률을 줄인단 말이야. 아니 공장에 기계가 10개가 있는데 거기서 5개만 가동하고 5개는 놀고 있어. 어떻게 처음엔 참고 버티다가 근로자들도 일부 해고해야지. 뭐 일할 공장 기계가 안 돌아가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해고가 일어나고 그럼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실업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을 못해가지고 돈을 못 버니까 옛날 같으면 집에 갈 때 치킨도 사고 뭐 등등 살 수 있는데 소비도 줄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니까 또 생산도 줄고 악순환이 막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경제도 하나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그때 이제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1929년에 엄청난 세계 경제 침체 대공황이 발생했는데 그걸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뭔가 이렇게 해결책을 좀 이렇게 잘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해법을 제시하지? 그때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학자가 등장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케인즈라는 학자가 등장을 해가지고요.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아담 스미스나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많이 줬냐면 이게 흐름이 돌아갈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옛날에는 생산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값싸게 많은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살 사람이
사람들은 막 줄 서 있다는 거야. 그때는 많이 되도록 밤새서 생산하면 되는 거지. 근데 시대와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생산만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살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것도 옛날에 뭐 벤츠나 이런 거 다 있었다니까. 근데 자동차 하나 사려면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이 한 몇 년치 월급을 연봉을 다 모아야 겨우 한 대 살까 말까 그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입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죠. 근데 포드라는 어떤 미국의 뭐 경영자가 뭐 포디즘 해가지고 뭐 T자형, 그러니까 분업을 하는 거야. 역할을 분업해서 뭐 테일러, 뭐 시스템 등등을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똑같이 생긴 거를 대량 생산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가격을 확 낮추게 된 거죠. 뭐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빌 게이츠 있던 당시에도 컴퓨터는 있었어. 근데 우리 강의실만한 이 대형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뭐 애니악 이름 이런 걸 막 돌렸는데 마음속에 하는 거죠. 아, 저런 컴퓨터나 계산기 같은 게 사람들 책상 안에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위 사람들은 다 피식 웃었겠지. 뭐 지금 뭐 머스크 같이 아 화성에 막 여행하고 하면 좋겠네 피식 하는데, 막상 아예 그 시도와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은 뭘 바꿀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진짜 대단하게 꿈꾸는 것도 사실 대단해 보이는데 그 실행을 시켜버린단 말이지. 뭐 라이트 형제도 하늘 날았으면 좋겠네, 뭐 그거 왜 날러, 그냥 밑으로 가면 되지, 이런 걸 또 할 말 없는데 나는 그걸 해가지고 실현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자동차를 온 집에 다 차 하나씩 있는데 인간의 욕망이 뭐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약간 남과 달라지는 그런 게 좀 있거든. 아니 뭐야, 내가 좀 남보다 잘나고 남보다 좀 부유하고 하는데 자동차가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버전이네, 약간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뭐 색깔과 디자인,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밍을 들고 나온 게 뭐 GM에서 디자인도 다르고 가격도 올리고 성능도 다르게 막 이렇게 만들면서, 포드는 고집했지. 아니야, 자동차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그 시대가 변했거든. 그러다가 이제 포드사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랑 우리나라 뭐 약간 자유 뭐 이런 뭐 민주주의랑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되게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군대식으로 획일적으로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야지, 뭐 배급을 주고 해야지 그게 먹고 사는데 성과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면 다양한 남과 다른 사람들이 능력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잖아. 근데 이제 그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니까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케인즈가 얘기한 건 뭐냐면, 옛날에는 생산, 공급이 중요하다. 공급만 하면 저절로 살 사람은 있어 했는데, 아니지. 세상이 변해서 공급보다는 수요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여기에 초점을 주게 됩니다. 가끔 그러죠. 가끔 아이돌 그룹이나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아 팬들이 있어서 저희가 존재합니다. 처음엔 뭐야 했는데 생각해보면 맞지. 팬이 아무도 없어. 그럼 내가 막 뭘 해? 뭐 해요? 그냥 집에서 공터에서 부르는 거 똑같잖아. 자기가 부르고 자기가 즐기는 거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팬들이 또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더 신나서 자꾸자꾸 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케인즈는 소비를 막 진작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이게 어려워. 재고도 남고 스마트폰 얼마야 했더니 삼성에서 새로운 버전 내려고 했는데 아 기존에 만든 갤럭시 버전이 아직 재고가 이만큼 남아서,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 얘네들이 경쟁하고 이거 가격은 완전 헐값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 자동차도 새로운 모델 만들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려고 했는데 아 이거 기존 거도 지금 안 팔려가지고 지금 계속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딜레마가 생기는 거야. 근데 소비 수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국민들 돈 쓰세요 해가지고 뭐 100만 원 이렇게 준다 해서 그거는 뭐 차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케인즈는 뭐라 그랬냐면, 안 되겠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사람들이 알아서 소비자 생산자들이 경제활동 하는 거, 그거는 기본적으로 좋은데 이러다가 오히려 국가 경제 전체가 망가지게 생겼네. 이게 자꾸 악순환이 돼버리니까 실업자들, 노숙자들 많아지니까 돈이 없으니까 더 물건을 안 사고, 물건 안 사다 보니까 재고는 계속 쌓여서 공장은 문 닫고 실업자들 더 많아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케인즈는 정부야 너 뭐하니? 이렇게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정부는 이렇게 했지. 야, 나 아까 얘기했던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정부는 그냥 가능한 한 개입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각은 어떻게 됐냐면, 자, 기존의 생각은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가능한 한 가만히 있어. 이걸 작은 정부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짜장면을 만들었어. 손님이 왔어. 대접을 했어. 여기요 했는데 짜장면을 다 먹고 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문신을 보여주면서 머리도 깍두기로 해가지고 나 그냥 가도 되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뭐야 그냥 거의 막 뺏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약탈, 강도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사장님이 뭔가 내일 하려고 음식물을 사다가 뭐 밀가루와 이런 걸 갖다 놨는데 무슨 도둑놈이 들어서 그걸 싹 가져가. 그래서 경제 시스템이 뭐 방범이나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누가 이거를 막 해가지고 뭐 할까요? 누가 다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또 계약을 해서 짜장면 줬는데 돈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완전히 이렇게 되면 누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는 나서서 그렇게 이렇게 깍두기가 와가지고 돈 안 내고 이런 강도짓 하는 사람 일로 와 해가지고 뗐지 하고 이제 혼내주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내부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었더니 다른 나라가 침범해 와가지고 옛날 인류 역사가 뭐 전쟁, 약탈 이렇게 많잖아. 그렇게 되면은 뭔 경제 활동이야? 지금 딴 나라 침범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은 가능한 한 시장에 개입을 하지 말고 우리가 경기에서 선수들이 막 경기 플레이를 하는데 반칙하고 이러면 이 게임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심판 역할이나 해라. 외적을 막고 경찰 업무하고 누군가가 계약을 어기거나 이렇게 남의 것 약탈하고 하면 그것만 막아라. 그리고 가능한 한 경제는 알아서들 돌아가게끔 해야 된다. 이거였었는데 케인즈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야 네 말이 맞는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야. 이러다가 여기 경제 시스템 다 무너져.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너 적극 개입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케인즈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뭘 개입해야 되는데 저기 삼성 스마트폰 그거 지금 재고 많이 있거든. 그거 네가 다 사. 내가 사서 이거 뭐 하는데? 아니 정부에도 공무원들 많잖아. 예를 들면 그냥 정부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스마트폰 사서 공무원들 하나씩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 나가 돈다고? 그거 빨리 다 사. 그럼 다 사가지고 공무 수행할 때 정부도 뭐 운영할 때 보면은 자동차 필요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일부는 뭐 스마트폰이나 뭐 등등이 없어가지고 교육에 정보에 좀 단절돼 있는 저소득층한테 나눠주거나 그렇게 활용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도 좋고, 갑자기 물론 이제 이 기업은 잘 몰라요. 누군가 와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 뭐 100개 주세요, 1000개 주세요. 누구시죠? 누군지 뭐 알 필요가 없지. 그냥 주세요. 한 달 후에 아니 일주일 후에 올게요. 그렇게 하면 얘네들은 당연히 소비가 확 늘어나니까 이게 선순환으로 바뀝니다. 소비가 증가해. 그러면 이 판매 대리점이나 이런 데에서는 삼성에 전화하겠지. 전화해가지고 빨리 스마트폰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없어요? 지금 없는데 공장도 지금 10개에서 5개밖에 안 들어가고 지금 가동률도 줄어드는데 빨리빨리 공장 좀 돌려서 스마트폰 한 보름까지 몇 개 빨리 보내주세요. 지금 주문이 왔는데 이거 지금 이때 못 팔면 지금 다 날아갈 것 같거든요. 공장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주문하니까 알았어요 해서 공장 가동률을 다시 올린단 말이야. 공장 기계를 다시 돌리려고 하는데 사람들 다 잘랐잖아.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야 그때 홍길동 씨와 이런 사람들 해고한 사람 다시 미안하지만 빨리빨리 다시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력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신입사원 언제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채용해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일거리가 없다가 일이 생기게 되고 노동소득이 증가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서 또 다른 시장에 소비를 창출할 수가 있게 되네요.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가 얘기한 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야 정부가 때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큰 정부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우리 케인즈는 여러분들 뭐 우리 역사 시간에 보면 뭐 1차, 2차 세계대전에 무슨 영국 대표랑 미국 대표랑 여러 가지 뭐 세계 여러 가지 기구 만드는 거 할 때요. 그때 약간 뭐라고 할까? 영국 대표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경제학자인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되게 유명하고 친구가 우리나라로 하면 대통령 장관 다 친구고 뭐 그리고 뭐라고 할까?
미술에도 조예가 깊어가지고 미술가랑도 친구고 미술가들이 막 작품을 막 주고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해서 당대 많은 사람들이 케인즈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경제학자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담아놓은 책이 뭐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뭐 아이디어.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아이디어가 사실 보면 그 전에 거인에 해당하는 죽은 경제학자들 그 아이디어를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케인즈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싫어해가지고 뭐 잘 모르겠어. 다 가진 게 다 가졌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로 된 사람 같이 돼가지고 그나마 이제 막 트집 잡고 하는 게 이제 막 못생겼다 막 이렇게 갖고 막 해요. 좀 치사하게. 근데 사진 한번 검색해 보면 멋있게 생긴 것 같은데 아무튼 그쪽 시각에서는 약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아니면 이제 그거는 이제 까기도 하고 아니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당시만 해도요 이념 논쟁이 약간 있었거든.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뭐 자본민주주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케인즈야 너 혹시 공산주의 뭐 빨갱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근데 케인즈는 그건 아니고 철저한 약간 시장 논자인데 이렇게 가다 시장이 망가지니까 임시 방편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위기를 탈피하고 위기를 탈피하면 다시 정부는 손 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시장이 잘 작동되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저기 나와 있는 독점적인 상황이라든가 뒤에 보겠지만 외부성이라든가 공공재라든가 이건 시장에서 해결하기가 좀 힘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가 여러 가지 개입을 하고 또 경제가 뭐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기존에는 가만히 놔둬. 아니 경제가 침체되면 망할 사람 망하고 잘 되는 사람 잘 되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것처럼 알아서 또 언젠가는 또 균형으로 되겠지. 뭐 긴 겨울이 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케인즈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재정금융정책을 사용해서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부가 개입하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 가지 정부 정책 같은 거,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 근데 어떤 환자가 왔어? 시장이 아파서 왔어. 근데 의사가 돌팔이 의사가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없어. 아니면 어떤 환자가 있는데 제가 응급처치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제가 막 팔다리 다쳤는데 막 팔을 자꾸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케인즈는 자기가 이제 엘리트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위에서 이렇게 막 조정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부가 막 좋은 의도로 했는데 오히려 그게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정부가 뭐 세상에 돌아가는 거 잘 모르는데 괜히 좋은 의도로 가입했다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걸 정부 실패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제 크게 작은 정부랑 큰 정부의 논쟁 이런 게 있어요. 약간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 쪽에 해당하는 쪽은 전통적으로 그냥 시장이 놔둬 정부 개입하지 마 이거고요. 알아서 능력 있는 애는 잘 살고 없는 애는 또 다시 뭐 해서 재기를 찾겠지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약간 큰 정부를 강조하는 민주당 이런 데는 뭐 그냥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요. 경제도 안정화시키고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더 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의 마인드를 갖게 돼요. 근데 이쪽에 강조하는 사람은 야, 네가 개입한다는 거 의도는 좋은데 괜히 어설프게 개입했다가 상황을 더 망가뜨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 얘가 어떤 친구가 정신을 잘 못 차리는데 조언 한두 마디는 하면 괜찮은데 네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걔 괜히 더 삐딱하게 엇나갈 수 있어. 그냥 놔두면 나중에 뭐 철들면 정신 차리겠지. 이렇게. 얘네들은 야 언제 정신 차려. 걔가 의도하지 않게 몰라가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옆에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야지 얘가 충격을 받아서 정신 차리지 않겠어? 나도 그런 얘기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한마디 따끔하게 하겠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가 맞냐는 그때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이렇게 큰 두 가지의 접근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많이 얘기할 거고요. 자 우선 뒤에 뭐 생활 수준과 생산성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어떤 나라가 생활 수준이 되게 높고 행복한가라고 하면요. 보통 보면 사실 돈이 다는 아닌데요. 돈이 많으면 또 생활 수준과 행복이 좀 올라간다. 플러스 관계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돈이 다 행복의 다는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생활 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의 개선은
뭐 학교도 그렇지. 학교도 늘상 보면은 많은 학교에 재단에 뭐 돈이 있어가지고 시설도 좋게 만들고 유능한 교수님들 모시고 이렇게 하면 퀄리티도 올라가고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수준을 높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소득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국민소득이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하면은 결국에 생산성이다 이렇게 됩니다. 생산성은 시간당 생산량의 증가 이걸 얘기하는 건데 축구를 따지면 손흥민 선수가 한 게임당 뭐 2골씩 넣어. 근데 박흥민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한 게임당 골을 거의 못 넣고 10게임에 한 골을 넣어. 그러면 생산성이 어디가 높은 거야? 손흥민 선수가 높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한테 열광하고요. 손흥민 선수를 필요로 하니까 손흥민 선수한테 연봉이나 계약금을 많이 주고요.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 뒤에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 전체에서 어느 나라가 행복한가 이런 거 얘기했을 때는 생산성을 높이는 게 급선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요 뒤에 몇 가지 얘기가 나와 있긴 한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미시경장 이런 것들은 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아시겠죠? 예,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